행복한 어르신 사연 모음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사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 광진구에 살고 계신 강윤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강윤희 할머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 강윤이라고 해요. 젊을 때는 남들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랴, 남편 내조하랴 정신없이 보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늙은 거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전하고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하고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게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항상 엄마하고 붙어 다니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직장 다니기 시작하니 얼굴 잠깐 볼 새도 없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서류상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산 지는 꽤 되었거든요. 외동아들인 우리 서연이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더욱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상황이 함께 사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선 우리 며느리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해요. 아들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처음엔 내심 긴장했지만 만나보니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사성 밝고 서연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요즘 아이들답게 집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손주인 윤성이까지 태어나니까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했죠. 든든한 아들, 싹싹한 며느리, 귀여운 손주까지 모든 게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윤성이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하러 제가 아들네에 갔던 날,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계시면 더 좋잖아요. 윤성이한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지만 뭐든 좋다고 덥석받으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허나 말만 그랬지 저는 아주 좋아서 펄쩍 뛸 뻔했어요. 젊을 때는 내가 어딜 가든 관심을 받으니 아쉬운 게 없었지만 늙고 나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울해지고요. 이래서 옛 어르신들이 늙으면 서럽다고 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네하고 같이 살면 그런 우울함이 싹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뜸을 들이다가 그 집에 간다고 답했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 신이 났죠.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요. 아들네 집에 처음 갔던 날부터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하고요. 특히나 수진이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수진이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매일 저녁에는 서연이와 수진이, 윤성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죠. 엄마, 이 장조림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했지. 어때? 맛있니? 응, 맛있는데? 한 입만 먹어봐도 딱 엄마 솜씨인지 알겠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덕분에 항상 많이 배워요.
서연이와 수진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노인인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니까요. 요즘 세상에 가족이더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찾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기에, 그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였기에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걸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와 수진이, 그리고 우리 손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거든요. 그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다들 일 나가고 학교 가느라 바쁠 테지만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얼굴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에 낸 의견이었죠. 다행히 서연이와 수진이가 잘 받아줘서 할 수 있었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 그게 가족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롭던 마음도 많이 달랬어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갈수록 그 작은 불편함이 서운함으로 커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날은 수진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서양식 메뉴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서양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불평할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할 테니까요. 그날은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빵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이런 메뉴가 좀 부담스러웠죠. 특히 빵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치아도 약해져서 딱딱한 빵을 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참고 먹었어요. 수진이가 애써 준비한 걸 알기에 괜히 서운해할까 봐요. 그런데 이놈의 이빨. 의사가 빨리 임플란트를 하든 뽑아내든 하라고 독촉하던 그 이빨이 문제더라고요. 딱딱한 빵을 씹자니 이빨이 도통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뜨거운 물에 빵을 담갔다가 먹었죠. 그래도 먹기가 힘들어서 입에서 어쩔 수 없이 쩝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소리가 싫긴 했지만 며느리가 해준 거니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열심히 쩝 거리면서 빵을 씹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저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씹으면서 내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따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고. 선생님이 쩝쩝거리지 말랬는데 할머니는 쩝쩝거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저를 따라 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저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민망했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윤성이는 아이니까요. 고작해야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의 반응이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수진이가 윤성이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윤성아, 할머니 흉내내면 안 돼.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해서 윤성이를 나무랐죠. 제가 민망해서 말렸어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애가 이런 고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이건 윤성이가 배워야 할 예의예요. 할머니 흉내내면서 장난치는 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없을 때 혼을 내던지. 내 앞에서 이러면 내가 더 민망하잖니.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잘못했을 때 딱 혼을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은 나빠져요. 수진이가 말을 그렇게 하고는 윤성이를 한참 더 혼내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같이 벌 받는 것처럼 앉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진이가 윤성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꼭 저를 혼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주가 보고 있어요. 제발 똑바로 좀 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이가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 일이 있은 후로 식사 때마다 저는 괜히 긴장하게 됐어요. 내 쩝쩝거리는 소리가 수진이와 서연이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사실 나도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이 들어서 이가 약해지니 씹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더 크게 되는 걸요. 이 문제로 생긴 갈등이 그대로 끝나길 바랐지만 상황은 제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쩝쩝거리는 것 때문에 윤성이가 혼난 이후 가족 식탁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 싸늘해졌죠.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난번에 제 잘못으로 일이 시작되었으니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야속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늙은 게 아니고 죄고 야속함이었어요. 아들 내외도 제가 조심한다는 걸 눈치챈 건지 밥을 먹을 때 먼저 자기들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결국 서로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밥 한 술을 뜨고 오물오물 씹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무언가 제게 질문을 했죠. 빨리 거기에 답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만 입에서 씹고 있던 게 그대로 튀어나가 식탁에 구른 거예요. 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문제는 그걸 본 윤성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던 거를 식탁에 침을 섞어서 뱉으면서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강윤성! 너 당장 따라 나와! 화가 단단히 난 고함이었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윤성이가 자기 엄마 손에 붙들려 안방으로 끌려갔죠. 닫힌 안방 문 안에서 윤성이가 매 맞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윤성이가 매 한 대 맞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끔거리고 윤성이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애간장이 녹더라고요. 이전까지 함께해서 즐겁던 가족 식사에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죠. 그걸 본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조금 더 드시지. 이런 난리통에서 밥을 어떻게 먹겠니? 무엇보다 며느리가 내 잘못 때문에 손주를 저렇게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원. 역시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이렇게 눌러 사는 건 아닌가 보다. 서연이가 제게 무엇라고 더 말하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랬죠. 조용히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보기만 했어요. 마침 TV에서도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이야기였죠.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아릿했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가 싶었죠. 며느리가 저에게 면박을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 텐데. 저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 텐데. 그냥 내가 민망하다고 지금 이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윤성이가 엉엉 우는 소리는 마치 제 울음소리 같았어요. 정말 그때는 저도 같이 울고 싶었답니다. 늙은 서름에 밥 한 끼 편하게 먹기 힘들구나 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밤 산책이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서연이와 수진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대로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그도 그럴게. 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저에 대한 말이 나왔거든요. 자기야,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당신 몰라서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서연이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가 간다 싶었죠. 저도 젊을 땐 남편에게 온갖 소리를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연이의 말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나도 알아. 나라고 뭐 좋기만 하겠어? 당신하고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아침 식사도 어머니 때문에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나 나나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이걸 말씀드리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들의 말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우리 식구만의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만 행복하고 저만 좋았던 거죠. 정작 아들하고 며느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서만 좋다고 지금까지 난리를 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이번 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잖아. 요즘 어머니도 힘들어 보이시고 당장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참아보자. 이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참아보자니요. 자기들이 이 집에 저더러 오라고 해놓고서는 참아보자니요. 제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인가요?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것 같았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서연이가 중간에서 애쓰는 것도 모두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이 집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고 혼자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에는 그저 조용히 방에서 TV만 보았죠. 서연이와 수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연이와 수진이가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믿으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갈등은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했어요. 조금 더 특별한 식사였죠.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은 상태로요. 특히 그날이 수진이 생일이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둘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수진이랑 서연이가 퇴근하고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외식하려고 했는데. 외식이라니. 그 말에 저도 덩달아 당황했어요. 아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 오늘 내 생일이라길래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건데. 어쩌죠? 이미 식당 예약이랑 다 잡아놨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쩌긴 식당 예약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지.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준 거 먹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서로 모르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식당에 가자고 할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윤성이가 끼어들었어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음식 먹기 싫어. 하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고 민망했답니다.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고 마치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깨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결국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강윤성, 너 또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엄마가 버릇없이 굴지 말랬지. 수진이가 안 가려고 떼쓰는 윤성이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걸했어요. 얘 그만해라. 응? 윤성이가 뭘 알고 저러겠니? 그냥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봐줘.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애 버릇만 나빠진다니까요?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요. 강윤성, 너 오늘 제대로 혼날 줄 알아? 당장 따라 나와. 겁에 질린 윤성이가 울음을 터트리는 통에 아비규환처럼 느껴졌어요. 저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윤성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귀가 먹먹하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느리게 뛰는 심장 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더라고요. 마치 저를 책망하듯이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뭐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걸까? 나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군요. 그만해라. 그만. 제가 수진이에게 달려들어 윤성이를 끌고 가던 팔을 떼어 놓았어요. 당황하는 수진이와 서연이를 보면서 말했죠. 너희 둘 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거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 계획 모르고 혼자 멋대로 이것저것 계획하다 생긴 일이라고. 그런데 나 때문에 생긴 일을 이렇게 윤성이한테 화풀이하면 어떡해?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는 윤성이 버릇 나빠질까봐. 버릇이 나빠져? 손주 버릇 잡으려다가 내 버릇부터 잡히겠다 이거사. 내가 뭐 할 때마다 너네가 윤성이를 혼내니까 내가 아주 가시방석이야. 집에서도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그냥 그만하자.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할 테니까. 그만해. 분명 시원하게 쏟아낸다고 한 말이었는데 말을 마치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아들도 며느리도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다만 이 상황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상황이 꼬이는 건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난 거였어요. 제 눈물을 본 아들 내외가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기도 미안해서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제 입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니 그 말이라도 지켜야겠다 싶어서요. 짐을 어느 정도 싸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 서연이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말을 걸었답니다.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제가 싸고 있는 짐을 보더니 바로 만류하더라고요. 이러면 자기들이 뭐가 되냐면서요. 하나 있는 아들 불효자 만들 거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나를 챙기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는 몰라도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더 예민해져 있어요. 걔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 거죠.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더 있겠니? 네가 나라면 여기 있을 수 있니? 제 말에 아들이 한숨을 깊이 쉬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저 때문에 속상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엄마인 제가 상황이 꼬여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엄마 말대로 애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엄마 탓은 맞잖아요. 수진이도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하신 게 아닌 건 알지만 엄마 행동 때문에 윤성이 버릇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엄마가 저희 몰래 윤성이한테 장난감 사주거나 간식 같은 것도 계속 주셔서 점점 애 교육하기가 힘들어져요. 저는 놀라서 한동안 대답을 않고 눈을 끔뻑였어요. 윤성이한테 장난감을 사주거나 간식을 준 거는 저조차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 둘이 데이트를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저 혼자 팔팔한 윤성이를 보려다 보니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거였죠. 그러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댔으니까요. 서연이 이 녀석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제 탓만 하니 속이 정말 상했어요. 너 아닌 척하면서 역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다 엄마 탓이라는 거지? 아, 진짜. 짜증나. 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아예 집을 나가지 마시고요.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집 소문 이상하게 나면 안 돼요. 소문? 너 설마 지금 내가 이대로 나가면 네가 불효자라는 소문이 돌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니? 그래서 나더러 나가지 말라는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제가 나가면 자기가 불효자 된다는 말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한 말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너랑 며느리한테 방해가 되면 내가 나가야지.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경황이 없어서 짐을 다 챙기지도 못했죠.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이 무엇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말리려고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를 쫓아오는 척만한 거였고 그냥 제가 가는 걸 방치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아들네 집 베란다를 보았죠.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거기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라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어서 정말 험한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두 손에 있는 짐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제 현실은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는 처량한 신세였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꾹 참고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평소 안면을 튼 경비원이 제게 묻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짐을 들고 어딜 가시냐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 흘리고 말았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니까 경비원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아들한테 쫓겨나서 집으로 갑니다. 혼자서 거리로 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여간 헷갈리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까지 내리니 손님이 많아져 택시가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손에 든 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은 점점 젖어가고 짐도 물에 젖어 무거워지고 그러다 마침내 택시 하나가 잡혀서 타려고 서둘러 움직였죠. 짐은 무겁지 비 때문에 온몸이 홀딱 젖어 당황스럽지.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려고 서둘러 가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나와 달려오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의 물음이었어요. 팔이랑 다리가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비 오는 도로에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얼굴로 말했어요. 기사님이 평생 키운 자식보다 절 더 생각해 주네요. 그렇게 다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아들네와의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네가 싫어하는 아침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던 것도 저고
이후에 어색한 상황들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로 인해 비롯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이 정당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운할 일이 있어도 보듬고 도와야 하는데 서연이하고 수진이가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박대했으니까요. 남이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아들이라니. 제가 10달 동안 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라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서연이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라 황급히 받았죠. 그 사이 반성을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갈 때 경비한테 내가 쫓아냈다고 했어요. 제가 집에서 나갈 때 마주친 경비원이 아파트에 소문을 낸 모양이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아들의 말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상했죠. 그날 빗속에서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묻길래 나도 모르게 답을 한 거였다. 그리고 그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온몸이 젖었는데 그런 건 알고 싶지 않고요. 엄마 때문에 아파트에 소문 다 퍼져서 이제 우린 어떡하냐고요. 수진이가 아파트 엄마들 모임에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부모 버린 페르나라고 소문 다 났다고요. 아들의 공격적인 말에 귀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서연이가 계속 윽박지르는 것뿐이었어요. 서럽고 슬펐어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아니니? 뭐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너희가 날 길바닥으로 떠밀었으니 너희가 페르나가 아니면 대체 누가 페르나니?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할 게 아들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완전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러고도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뭔지.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매일 휴대폰을 쥐고 혹시 서연이나 수진이한테 전화가 안 오나 기다리기만 했어요.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녀석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도 되는 것처럼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2달, 여러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저는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렸다는 이유로,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려 했다는 이유로, 손자가 나 때문에 혼나는 게 미안해서 만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대를 당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슬픈 마음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죠. 그러던 차에 오랜 친구인 명숙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전화였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제 말에 명숙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혼자? 너 서연인에서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것들이 이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박대하는 건지 뭔지. 저는 속상한 마음에 명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기만 했던 것을 쏟아내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명숙이가 이내 제게 답을 했죠. 네가 많이 속상했겠네. 그럼 지금은? 지금 넌 어떻게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긴 그냥 내 집에서 혼자 산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건 다 있고 잘 살고 있냐고 묻는 거야. 저는 명숙이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제 대답은 그저 혼자서 이런 상황에 놓인 한탄뿐이었는데 명숙이가 핵심을 정확히 짚은 거였죠.
명숙이가 볼 수도 없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이지. 그런데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예전에 내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다며. 내 말이 맞아. 힘든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도 며느리랑 한참 사이 안 좋을 때는 자식이 밉고 며느리도 꼴 보기 싫었는데. 결국 그래봤자 내 손에더라. 하나뿐인 자식하고 반목하고 살아봤자 좋을 게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더러 다시 거기로 기어들어가라는 건 아니야. 자식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라는 거지.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명숙이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그동안 나는 왜 계속 서연이랑 수진이 행동을 미워하면서 있었던 걸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뭔가 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누군가를 미워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던 나이인데도 그걸 실천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 마음을 단단히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어요. 좋은 책도 읽고 유튜브를 따라 명상도 했죠. 그랬더니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연이와 수진이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될 때쯤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었죠. 근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윤성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런데 저나 수진이나 둘 다 맞벌이라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결국 윤성이를 저에게 떠맡기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여지껏 제대로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들한테 제가 필요해지니 연락이 온 거였죠. 이전이었으면 아마 제 마음은 요동쳤을 거예요. 아들과 다시 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차분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죠. 윤성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제 말에 서연이가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오랜 침묵 끝에 녀석이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소리쳐서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윤성이를 맡겨요.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방치한 시간들과 그들이 저를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집에서 내보낸 방식, 그리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서 제가 느꼈던 서름까지. 더 이상 그때의 한스러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무엇이 이로운 길인지는 알 수 있었죠. 그래. 어찌 되었건 다시 내게 윤성이 돌보는 일을 부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가 나라면 너랑 며느리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겠니? 서연이가 대답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아들 옆에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가 나에게 잘하려고 해봤자 결국 또 너의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지겠지. 내 생각은 이렇다. 윤성이는 내 손준이 봐주마. 하지만 내 일정이 우선이다. 너네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윤성이 보모처럼 다닐 생각은 없다. 내가 원하고 가능할 때만 윤성이를 봐줄 거다. 알겠니? 그리고 서연이와 수진이 너네 둘은 생각을 정리하고 날 쫓아낸 것에 대해서 내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라. 이전하고 달리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저희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것 같았어요. 한동안 침만 삼키는 소리만 들려왔죠. 긴 침묵 뒤에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윤성이를 봐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한도 내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사과도 곧 제대로 드리러 갈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불행이 끝난 거였죠.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실행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윤성이를 부탁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지 고려하죠. 거기에는 저희 체력 상태나 일정을 생각하는 게 포함된답니다. 할머니라고 무작정 도와주거나 제 일을 다 제치고 가지 않아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저는 차분히 그것을 승낙했죠. 이후로 저랑 몇 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겸상을 하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서연이하고 수진이는 같이 살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와 더 다양한 교류를 한답니다.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죠. 전보다 훨씬 저를 어려워하고 덕분에 저도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 자식 간에는 꼭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답니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선 결국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하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하더라고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 욕심.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욕심. 그런 욕심들을 버리니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결국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거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겪으신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전북 익산에 살고 계신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박씨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 오른손이 정비하던 차에 깔려 피를 흘리던 날, 저의 귀를 가득 채웠던 노래였어요. 저는 195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쌀 배달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자동차가 귀해서 자전거로 쌀 배달을 주로 했죠. 그때 당시 자전거 한 대는 거의 차 한 대의 가치나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몰고 쌀 배달을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죠. 물론 자전거는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어요. 쌀을 파는 상회 주인의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아버지는 가끔 틈이 나면 주인 몰래 저를 뒷자리에 태워주시곤 했어요. 쌀 배달로 단련된 아버지의 다리 근육이 힘껏 페달을 밟으면 눅진하던 서울의 공기가 어찌 그리 시원하게 변하는지요. 어떠냐? 시원하지? 저는 아버지의 물음에 힘찬 고갯짓으로 답했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저를 이후에 자동차 정비공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도는 자전거 바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동작하게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정교한 체인과 그것을 단단히 잡아주는 브레이크와 기어. 그것들에 매료되어 버린 것이죠. 제가 정비공 일을 처음 배운 건 15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 정비 일은 그래도 꽤나 고급 기술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배울 수 없었죠. 제게 배울 기회가 왔던 것도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당시 미국인이 운영하던 정비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밑에서 어깨너머로 정비 일을 배웠답니다. 어릴 적부터 자전거와 기계 장치를 동경해 오던 저에게 자동차 정비 일은 정말 꿈의 직업이었어요.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좋았고
하루 종일 기름과 먼지를 뒤집어 써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 친구분도 이놈은 차에게 장가갈 놈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아내가 들으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어요. 그만큼 저는 제 일을 사랑했죠. 제가 막 18살이 되던 해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행하던 노래는 바로 잘 살아보세 였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부자들하고 고관대작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일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말이에요. 당시에 산업여군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는 않았고 주력 산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하는 자동차 정비업이었죠. 당시 어린 마음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제 힘으로 발전시키고 키워나간다는 자부심이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다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순응해서 살아가던 시대였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젊은 나이에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늦은 밤이어도 혼자 남아 일을 했죠. 사장님이나 주변 동료들이 그만하고 가자고 해도 저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랬던 게 문제였나 봐요. 그런 말들 아시죠? 사고에는 항상 전조가 있다고요. 사고가 있던 날 아침, 사장님이 자동차 자키 하나를 바깥에 내놓으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정비할 때 차를 들어 올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그거 버리시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제가 직접 살펴보니 대충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리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키를 따로 챙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평소 낮에 늘 정비소를 지키던 사장님은 물론이고 다른 선배들도 모두 각자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거든요. 대낮부터 저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다 문득 자키를 지금 수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지식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만져보니 얼추 수리가 된 것 같았죠. 저는 무척 기뻤어요. 당시 정비소에 기계식 리프트가 있긴 했지만 급할 때는 수동 자키를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자키 하나하나가 비쌌는데 제 것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저는 아직 어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리고 어리석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수리한 자키를 바로 사용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망설일 것 없이 수리하던 차 중에 하나를 골라 자키로 들어올렸죠. 처음에는 잘 되더군요. 기쁜 마음과 덩달아 차오르는 흥분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차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시 빼먹은 게 있었어요. 수동 자키는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항상 수동 자키로 들어 올리면 그 무게만큼 나무 토막을 옆에 세워 버티게 하거나 수동 자키로는 간단한 작업만 하고 빠져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걸 까먹었던 거예요. 혼자서 한참 작업을 하는데 자키가 비명을 지르면서 무너지려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굴려 빠져나오려 했어요. 다행히 머리랑 몸은 무사히 나왔지만 오른손이 차 바퀴에 깔렸답니다. 그때의 고통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육중한 차에 깔려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야 당연했죠. 저 말고는 누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귓가에 들려오던 소리가 바로 그 노래였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멀리 관공서 트럭 스피커에서 들려온 노랫소리였죠. 쨍쨍한 해가 내리쬐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노래를 듣다가 기절했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 오른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고요. 곁에는 초췌한 얼굴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깨어난 저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가 한참을 우셨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왜 불쌍하다고 하시는 거지. 나는 행운아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행운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팔에 감각이 없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붕대를 감은 오른팔에는 손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이 괴사된 상태라서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의료 기술로는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다고요. 하루아침에 외파리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낙담에 빠지기보다는 힘을 내기로 했어요. 제가 왼팔만 가지고 덜렁 정비소로 돌아온 걸 보고 선배들은 물론 사장님까지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요? 외팔이 김상사 못지않죠? 제 말에 다들 잠시 멍하니 있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팔 없는 놈이라고 정비소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저를 그대로 고용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당시 가장 신경 썼던 건 긍정적인 마음이었어요. 우울하게 있어봤자 좋을 게 없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술 한 잔 걸치고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태도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지탱해 줬다고 생각한답니다. 지금의 아내도 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외팔이었지만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팔이 없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제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팔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줬고 제 입장을 이해해줬죠. 이따금 제가 불편을 겪을 때면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줬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헌신이라는 게 뭔지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었죠.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도 정말 훌륭하게 잘해줬고요. 덕분에 우리 첫째 딸 화영이와 막내 아들 재훈이도 별탈 없이 키울 수 있었답니다. 재훈이는 막내로 태어난 만큼 다소 응석바지 같은 구석이 많았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꼭 남에게 의지하려 들었죠. 반면 화영이는 뭐랄까, 마지로 자라서 그런 걸까요? 확실히 재훈이와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둘의 학교 참관 수업을 간 날이었죠. 둘 다 아직 9살,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저는 원래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부모 참관 수업은 엄마들이 보통 가고 남자들은 일을 했거든요. 물론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답니다. 무엇보다 제 팔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실제로 그 때문에 한 번도 참관 수업에 제가 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저희 쉬는 날이었고 아침에 화영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제 왼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따가 학교에서 봬요. 꼭이요. 귀여운 딸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말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용기를 내서 참관 수업에 갔답니다. 아내와 먼저 재훈이의 반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더군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대는 게 보였어요. 중간에 선생님이 자, 자기 부모님에게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세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훈이가 자기 엄마한테만 가고 저한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우리 아들이 내가 부끄러운 모양이구나.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럴까봐 오지 않으려 했던 거니까요. 재훈이 참관 수업이 끝나고 다음으로 화영이 수업을 가야 했어요. 아내는 가자고 했지만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답니다. 무엇보다 화영이까지 다른 반 친구들 앞에서 저를 외면하면 아무리 어린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으려 하는데 저 멀리서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엄마? 아빠? 여기에요? 발소리와 함께 제 품에 화영이가 와락 안겼어요. 화영이가 저를 향해 방실방실 웃으며 말하더군요. 기다렸잖아요. 빨리 오세요. 가서 제가 만든 거 같이 구경해요. 그렇게 얼떨결에 화영이의 손에 이끌려 녀석의 참관 수업에도 참여했답니다. 화영이 반에 갔을 때도 아이들이 저를 보고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학년 아이들이라 그런지 몇몇 아이들은 대놓고 외파리 김상사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들렸죠. 역시 오지 않는 게 좋았으려나 하고 생각하는데 화영이가 버럭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거기!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화영이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걸 겨우 뜯어말렸어요. 덕분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화영이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이후에 그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화영이를 타일렀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좋지 않단다. 화영아, 아빠는 괜찮아. 제가 괜찮지 않아요.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감히 뭔데 놀리는 건데요. 잠시 말을 멈춘 화영이가 분명한 투로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한 팔로 힘들게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커서 돈도 벌고 힘이 세지면 아빠의 잃어버린 오른팔이 되어드릴게요. 그날의 기억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갔고 기쁨 속에 저와 아내는 나이를 먹어갔어요. 특이한 점이라면 재훈이는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화영이는 대학교 때 만난 외국인 사위와 결혼해 아예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나니 저랑 아내가 굳이 서울에 머물며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친구네가 먼저 귀농에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있는 익산이죠. 그렇게 시골에서 노후를 맞이해 살아갈 생각이었는데 자식들로 인해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재훈이었어요. 재훈이랑 며느리 지연이는 대학교 때 눈이 맞아 바로 결혼한 경우였답니다. 둘이 좋아서 죽겠다고 하더니 재훈이 사업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알게 된 경위는 간단했어요. 재훈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지연이가 저희에게 자주 전화했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전화 자체가 안 왔거든요. 그렇다고 재훈이가 대단한 효자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막내라고 다소 오냐오냐 키운 게 문제였는지 재훈이는 늘 저희에게 불평불만이 많았죠. 어쩌다 시골에 내려와서는 도대체 왜 이런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을이 온통 소똥 냄새 천지예요. 집안에서도 나는 것 같고요.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저랑 아내는 그런 재훈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반면 저희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것은 바로 화영이었어요. 멀리 미국에 있으니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늘 휴대폰으로 저희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왔죠. 애초에 영상 통화를 위해 저희에게 스마트폰을 사서 보낸 것도 바로 화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화영이 덕분에 재훈이네가 다소 서운하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영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곧 있으면 두 분 결혼 기념일이시잖아요? 그때 맞춰서 제가 한국에 갈게요. 화영이의 말에 저랑 아내는 정말 기뻤답니다. 그간 화영이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행복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화영이가 이미 재훈이에게까지 말해놓았으니 사위는 일 때문에 못 오지만 자기라도 가서 그날 온 가족이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기쁨을 만끽했죠.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화영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와 아내는 집안 대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이전에 재훈이가 저희에게 대놓고 말했던 것처럼 집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말이죠. 방을 쓸고 닦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마련했어요.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나 기다려졌던 건 처음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죠. 먼저 온 것은 재훈이와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둘의 차가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저기 둘이 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봐요. 저도 어차피 올 아이들인데 못하러 그렇게 보채냐고 말은 했지만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볼 생각에 입꼬리가 쉽게 내려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희 둘의 기대는 재훈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산산조각 났답니다. 여기는 여전하네. 짜증나는 시골 냄새도 여전하고. 재훈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 소리였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저랑 아내는 그런 둘의 행동에 당황하긴 했지만 서로 마음을 다독이며 다가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왔구나. 아내가 재훈이에게 다가가 포옹하는데 아내는 힘껏 겨하는 것과는 달리 재훈이는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무리 시골이 싫더라도 자기 엄마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인지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돌아온 아들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분위기를 깰 수가 없더군요. 배고프지?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했단다. 둘을 위해 음식을 가득 차린 상을 내왔어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오직 재훈이를 위해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다듬었던 것들이었죠. 네, 잘 먹을게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정성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재훈이는 깨작대며 음식을 먹더군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음식을 깨작대기만 하니까 아내가 결국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재훈아, 왜 그래? 음식이 입에 안 맞니? 국이 너무 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 한숨을 깊게 쉰 재훈이가 입을 열더군요. 냄새가 나요. 이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집 곳곳에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발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이사 좀 가요, 아버지. 아내는 재훈이의 말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반면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박재훈, 너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알아요. 두 분한테 감사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올 때마다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차창만 잠깐 열어도 서울에 돌아갈 때까지 냄새가 난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오는 화영이는 분명 저보다 더 심할 거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자기 남편을 말려야 할 지연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분명했어요. 됐다. 먹기 싫으면 말하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구나. 제 말에 재훈이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둘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아내의 건강도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저도 힘든 와중에 자식들 온다고 겨우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더러 당장 읍내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읍내로 나가자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냄새가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줘야죠. 가서 방향제든 뭐든 사서 이 지긋지긋한 시골 냄새도 좀 없애고요. 말하는 아내의 얼굴은 곧장 울음이 터질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정은 추스르지 않고 자식만 생각하는 모습이요. 늙어가면서 젊음도 건강도 점차 떠나가니 이제 남은 건 자식뿐인데 그런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다니요. 저는 그러지 말라며 아내를 말렸어요. 됐어. 재훈이 저놈 자기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해준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 나가서 사 먹겠지. 내버려 둬. 제 말에도 아내는 몇 번 고민하더니 결국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재훈이가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에요. 사업이 기울어지고 자기 삶이 어려우니 스트레스가 입 밖으로 표출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번 일은 명백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무엇보다 곧 도착할 화영이마저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면 어쩔지. 아니, 그보다 더 심하면 아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보인 건 화영이었죠. 엄마, 아빠, 밝게 웃으며 화영이가 달려왔어요. 저희 둘의 품에 폭 안기더군요. 화영이가 아내와 저를 한참을 끌어안고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 엄마 아빠 냄새. 이미 재훈이를 통해 상처를 받은 아내와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화영이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너무 좋아요. 두 분 냄새가 그리웠어요.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눈물을 참으려 서둘러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입을 열었죠. 배고프지? 가서 어서 밥 먹자. 재훈이와 지연이가 먹던 상을 치우고 새 상을 차렸어요. 오직 화영이만을 위한 상이었죠.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화영이에게도 저희의 음식과 집이 고약하게 느껴질까 봐요. 그런데 화영이는 재훈이와 전혀 다르더군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이 나물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네요. 젓가락이 쉬질 않더군요. 계속 음식을 먹고 또 먹었어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요. 그걸 보며 저는 우리 딸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죠. 아내와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으니까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던 화영이가 멋쩍게 웃더라고요.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니, 묻었다고 해도 어떡해요.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그 말과 동시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 엄마의 눈물을 본 화영이가 당황해 하더군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며 저에게 왜 이러는지 묻는 모습에 제가 한숨을 쉬었죠. 재훈이와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화영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죠. 재훈이가요? 걔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화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큼성큼 긴 다리로 집안을 돌아다니더니 이내 자기들 차 안에 틀어박혀 있던 재훈이와 지연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더군요. 야, 박재훈!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화영이의 호통에 재훈이가 당황해서 차에서 나오더군요. 자기 누나가 온지도 모르고 둘이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화영이의 말이 이어졌어요. 너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짜증낸 게 진짜야? 진짜로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한 거냐고? 아, 왜 누나까지 난리야?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 누나도 솔직히 참으면서 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라고? 야, 박재훈 너 지금 진심이야?
화영이가 곧바로 재훈이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제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이가 저를 보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놀랐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화영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빠 앞에서 코 막는 신용을 해? 진짜 둘 다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요.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똥 냄새가 나서 그런 거예요. 누나, 적당히 좀 해. 우리도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러셔? 그래, 그럼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재훈이 너, 내가 빌려주기로 한 돈 있지? 이제 안 줄 거야. 빌려주기로 한 돈. 제가 의아해하는 것과 반면 재훈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나 그 돈 없으면 당장 내일 파산 신청해야 된다고. 파산해, 그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서 파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화영이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 아이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는지 재훈이가 다급해지더군요. 누나 알겠어. 내가 미안해.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화영이가 말을 하며 저랑 아내를 향해 고갯짓을 하더군요. 그러자 그제야 재훈이가 저랑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오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나? 너, 내가 돈 빌려주겠다고 하기 전에는 아예 시골도 안 오겠다고 했었잖아. 안 되겠다. 그리고 올케는 지금 거기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화영이의 말에 지연이도 결국 다가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하다면서요. 하지만 화영이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둘 다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 모자란 것 같네. 어쩔 수 없다. 둘한테 빌려주기로 한 돈 파산 피할 정도로만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줄게. 누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너네 둘이 내 엄마 아빠한테 한 건 말이 되는 소리니? 화영이의 말에 재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연이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재훈이가 곧바로 그런 지연이를 따라가고요. 저랑 아내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재훈이와 지연이의 사과를 받아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영이가 둘에게 돈을 빌려주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재훈이를 능수능란하게 휘어잡는 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 딸이 마냥 소녀가 아니라 정말 당찬 여성으로 자랐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상황이 불안하기도 답답하기도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가족을 중재해야 하는 가장이자 어른으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와 아내는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무능력한 부모가 되어버리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때 화영이가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울먹이는 얼굴로요. 그러고는 저랑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없는 동안 재훈이가 저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화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화영이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식 관리를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는 화영이가 안쓰러워서 힘껏 끌어안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오른손이 없으니 그건 불가능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오른손의 부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화영이가 더 크게 울면서 저를 끌어안으며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두 분이랑 재훈이한테 더 신경 쓸게요. 어릴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아빠의 오른팔 역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화영이의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아이의 등을 조용히 다독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저와 아내의 역할은 세상으로부터 지친 자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전처럼 아이들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왜인지 그간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처음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던 날과 그 덕분에 자동차에 빠졌던 날, 바퀴에 손이 깔렸던 순간과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그리고 재훈이와 화영이까지. 돌이켜보니 제가 그간 외파리로 살면서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던 건 모두 가족 덕분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재훈이와 지연이는 돌아와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대한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하지만 화영이도 재훈이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조건을 확실하게 말하더군요. 말했던 대로 돈을 나눠서 줄 거야. 그리고 그것도 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서 줄 거고. 누나, 제발 그러지 말고 생각 좀 다시 해봐. 너나 생각 다시 하지 그래. 앞으로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드려. 1년에 최소 10번 이상. 그리고 매번 명절 때마다 꼭 찾아뵙고. 냄새난다 어쩐다 같은 헛소리 또 하면 2번 다시 돈 같은 건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재훈이는 무어라 항의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화영이는 미국으로 복귀했고 다른 것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재훈이와 지연이의 태도였죠.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중간중간 화영이에게 한 소리를 들은 건지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 둘의 최근 경제 상황도 좋아진 것 같았고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잘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이 실감되더군요. 재훈이의 상황이 나아질수록 저랑 아내의 근심도 줄어들었죠. 화영이는 여전히 저희에게 영상 통화를 자주 걸어요. 저희가 잘 지내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사려 깊게 물어준답니다. 곧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이미 계획도 잡아놓은 상태고요. 저와 아내도 그때 사건을 통해 여러모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흔히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떠나면 다르다고요. 재훈이는 우리에게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영이는 달랐죠. 화영이는 떠나보내도 금세 다시 돌아와 저를 더 꽉 끌어안았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잃어버린 오른팔이 되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비록 우리 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아직 많지만 그래도 화영이 하나는 잘 키웠다고 아내와 자주 이야기한답니다. 저랑 아내는 최근에 고민이 많아요. 재훈이가 한 말들이 저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접고 다시 가까운 도시로라도 가야 할지 고려하고 있죠. 자식에게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어야지. 냄새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스스로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랑 아내는 정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함이 많은 부모였지만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확신한답니다. 고민이 많은 근래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늘 화영이에 대한 고마움과 재훈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